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10만 금융 전사 여러분. 전사자들이 전사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멋진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장 한마디. 금융시장의 증시의 황금열 선반영. 네, 이제부턴 환율이 문제야, 친구들아. 이제부터는 환율이 문제예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장은 사실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가장 큰 이슈는 어제 예상했던 대로 ECB와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일본은행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시켰고요. 유럽은행은 25bp 기본 시나리오였지만 50bp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했었는데 50bp를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가 되었고요. 유로 강세가 시현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유로화가 어떻게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성을 확실히 줬고 어투를 보면 상당히 강한 어투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50bp 상승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연속으로 50bp를 또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인플레이션율만 봐서는 25bp가 아니라 50bp를 연속으로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걸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핵심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유로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보아야 하겠죠. 네, ECB가 드디어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0.5%에서 0%로 인상을 했고요. 레피 금리는 0.0%에서 0.5%로 50bp 인상을 했습니다. 한계 대출 금리도 0.25%에서 0.75%로 50bp 인상했고요. 이 모든 것은 2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 자, 유로존 사태에 있었던 2011년 7월 13일 이후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는 일이 됐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금리를 올렸냐?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탈리아와 독일의 금리 차이는 221bp예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남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독일은 뭐 견딜 수 있지, 뭐가 문제겠어.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건데, 네, 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를 있었습니다. 뭐냐? TPI라는 게 있었습니다. 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라고, 통화정책 전달 메커니즘으로 전달 보호 도구. 이거 뭐 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 전달 보호 도구 인스트루먼트. 네. 이거를 통해서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된 나라에 1년에서 10년 만기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채권을 매입하면 어떻게 되죠? 시장에서 채권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갖고 하면 시중에서 채권의 양이 줄죠. 그럼 채권의 양이 줄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물건이 품귀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된다? 네,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내려가는 거다. 그쵸? 금리는 할인채를 생각하셔라. 10% 할인채는 10,000원이 9,000원, 5% 할인채는 10,000원이 9,500원. 오케이? 네, 금리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채권을 시중에서 빼니까. 근데 도저히 그냥 냅두면 남유럽 국가들의 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유럽 국가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를 올리는데 상당히 부담되고, 그럼 20일 깨자는 거냐? 그럴 수 없고, EU 공동체를 깰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육직책으로 TPI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된 배경은 결국 이겁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어요. 5월달에 8.1, 6월달에 8.6%의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25bp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번 이 TPI를 함으로써 뭔가 보정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25bp가 아니라 50bp를 이루게 된 것이고요.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로화가 강세가 됐죠. 자, 이제부터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ECB의 50bp 인상부터는 환율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하루 있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동결을 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한 건 아니고 일본은행이 동결을 했는데, 발언 격합니다. 현 시점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영향은 모델로 계산한 것보다 상당히 클 것. 금리를 올릴 생각이 전혀 없다. 끈질기게 금융 완화를 계속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또 핵심도 환율이죠. 미국이 도대체 일본 엔화의 약세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플라자 합의의 그 나라 아닙니까?
일본의 엔화를 무작정 약세로 놔둘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달러 대비 유로화는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달러 지수가 전일 107.0에서 106.5로 한 0.4% 약세로 접어들었고, 반대로 유로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1.0177에서 1.0228로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엔화는 138.24에서 137.38로 강세로 갔고요. 유로 위안화도 6.774에서 6.768로, 그 다음에 원화는 1314원에서 1306원으로 강세를 갔습니다. 자, 원화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유로 강세로 인해서 원화 강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전 세계적인 주요한 흐름으로 갈 때 어떻게 될까요? 달러를 갖고만 있어도 돈을 버는 시대에서 달러를 갖고 있으면 손해보는 시대로의 변경, 시대까지는 아니고 그런 시즌으로의 변경,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굳이 뭐 달러 자산보다 딴 자산도 한번 해보지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어제 독특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선물과 현물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했죠. 네. 자, 오늘 50bp 올리고 난 다음에 외국인 태도를 잘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빈집이었죠. 빈집이었고 외국인들의 주머니는 많이 비었어요.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상당히 주머니가 한국 주식으로에서는 비었다. 어떻게 될까요? 재미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에서는 과열이 식어간다, 또는 냉각되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매주 한 번씩 발표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 전주보다 7,000명 증가한 25만 1,000명, 전주에는 24만 4천 명이었고요. 예상은 24만 명이었습니다. 8개월 내 고점이고요.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전에는 23.6만 명에서 지금은 24만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늘고 있어요. 한 4천 명 정도 늘었죠? 네. 4주 평균이 늘었다는 것은 방향성이 그렇게 잡히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7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12.3으로 지난달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난달은 마이너스 3.3이었고 이게 마이너스 12.3으로 예상 마이너스 2.5였습니다. 4개월 연속 하락하는데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고, 컨퍼런스 보드의 6월 미국 경기 선행 지수 117.1로 전월비 0.85% 하락, 넉 달 연속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연준 고용률 전월에 28.1에서 19.4로 이것도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하는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불 가격이 64.5에서 52.2, 경기 동향이 마이너스 6.8에서 마이너스 18.6, 신규 지분이 마이너스 12.4에서 마이너스 24.8, 자본 지출만이 자본 지출 줄은 거구나. 이게 11.7에서 4.4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표들이 다 급냉하고 있죠. 연준이 원하는 바죠. 연준은 수요를 잡고 싶습니다. 공급 쪽에서에 대한 문제는 연준이 어찌할 수가 없는데, 수요는 금리를 통해서 잡을 수 있죠. 수요를 잡아서 이것들이 공급까지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게 연준의 의도인데, 일단 의도는 잘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아공도 금리를 인상했는데 무려 75bp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4.75에서 5.5까지 큰 폭으로 올랐고요. 미국 선행지수는 이전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8로, 그리고 그런데 천연가스 재고량이 많이 줄었어요. 32로 줄었어요. 이게 B 단위가 이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 좀 알아볼게요. 단위가 이전에 58B였어요. 근데 32B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나쁜 뉴스죠. 전 세계에선, 특별히 유럽에게는 재앙적인 뉴스가 되겠고요. 겨울이 무섭다, 이 여름이 오래 가기를 하는 게 지금 유럽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기업 실적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네요. 팩트셋에서 지금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S&P 기업의 13%가 실적 발표했고, 그중에 3분의 2가 예상보다 높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회사들은 대체로 좋은 회사들이 많았는데, 항공업체들은 실적 발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상당히 큰 폭의
뭐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데는 뭐 7%, 뭐 10%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이 2달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하면서 9%의 폭등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상하이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 하루에 3,000대 정도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기가 상하이 공장 한 군데에서만 연 생산량이 100만 대다. 근데 다른 데가 얼마나 확보될 거냐가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200만 대 이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가 1200불은 내년도에는 200만 대가 아니고요. 훨씬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최소 50% 이상의 생산 증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한 250만 대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1200불에서의 컨센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이 올랐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휘발유 가격 한번 유가는 96.44로 100에서 내려왔는데요. 휘발유 가격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차트로 보여주는 거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전일 대비 0.58% 떨어졌고요. 휘발유 가격이 4.5달러 아래로 갤런당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년비도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전년비 이제 40%가 깨지면서 39.9% 전년비 휘발유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드디어 4.5 갤런당 4.5가 깨졌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진행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